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정치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네 분과 출발합니다. 조대원 정치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정치부 김민지 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정치데스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F등급 쉼터 해명도 낙제점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 시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당초에 마포구 성산동에 하려고 하다가 마포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의 쉼터를 조성했죠. 너무나 그런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그 과정에서 무려 4억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어제까지 뉴스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치데스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서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윤미향 당선인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건 역시 석연치 않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성산동에서 왜 경기도 안성으로 옮겼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어제 윤 당선인이 해명하기로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탁자죠. 현대중공업에서 예산 책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해당 연도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좀 조회를 해봤더니 그랬더니요? 2013년 마포 성산동에 단독 다가구 부동산에 거래가 된 것 중에 77%는 10억 원 이하에 거래됐다고 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해명에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이 어제 공동모금에도 다 동의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해명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경기도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비용들이 10억을 넘었고, 비용이 조금 그래도 10억 아래면 어떤 적합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자, 윤미향 당선인은 그 10억 원이라는 돈이, 기부를 받은 10억 원이 돈이 부족해서 당시에 성산동 일대에 쉼터를 조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김 기자 설명대로 당시에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77%는 10억 원 이하의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당장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래픽 돌아갑니다. 자, 쉼터 부지 매입 당시 후보지가 있어요. 이게 정대협이 최종 후보지 3곳을 딱 추린 겁니다. 후보지 1번은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부지였어요. 여기는 지금 평당 가격과 마포에 있는 박물관까지,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강화군 길상면까지의 이동 거리, 그리고 후보지 2번째는 안성 일중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평당 가격과 박물관까지의 소요 시간은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러합니다. 후보지 3번째가 이번에 지금 안성에 그 조성이 되어 있는 안성 금광면에 있는 후보지였는데, 평당 가격을 한번 쭉 보시죠. 후보지 1과 후보지 2와 후보지 3. 평당 가격이 일단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309만 원이니까. 그리고 마포에 있는 박물관까지의 소요 시간도 후보지 1, 2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죠? 제일 길어요. 2시간. 평당 가격도 제일 비싸고 이동거리도 제일 긴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대원 평론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분이 10억으로 예. 마포의 그 어느 곳에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 얘기하는데, 좀 10억이라는 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꿈의 숫자거든요. 예. 평생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매우 큰 돈이죠. 예. 다수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꿈을 꾸는데, 이 집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원하는 평수가 없었다, 아니면 교통이 안 맞든지 주차장이나 부대 시설이 안 맞았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겠지만, 어느 곳에도
살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도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또 세 군데 후보지 공개한 것 중에서도 현재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 비싸고 거리가 먼 그렇죠. 지역. 예. 일반인 상식적으로는 가장 피해야 될 곳에다가 이렇게 지었다는 거는 예. 이분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의혹이 해명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변명으로 들리고 나중에 말을 바뀌고 비상식적으로 들리고 하는 것들이 아하. 국민들이 이제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이 후보가 저기 그 당선인이 결단을 윤미향 내리는 당선인? 게 예. 맞다. 결단이라면 어떠한 결단일까요? 이미 국민들 가슴속에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예. 지금 뭐 의원직 사퇴는 저는 이미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민주당 같은 게 보통 정당들이 자기 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국민 눈높이보다 훨씬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좀 많이 봐주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민주당도 손을 떼려는 수준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하. 더 이상 막으려고 해봐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본인이 저렇게 버틴다는 게 이제는 뭐 본인한테도 더욱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저분을 공천했던 민주당도 더 큰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그 10억 원을 받아서 윤미향 당선인, 당시 정대협 대표였죠. 그쪽에 이제 돈을 전달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엇갈립니다. 누군가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은 마포에서 안성쉼터 장소 변경 이유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우리 정대협 쪽에 저 경기도 지역권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정대협 쪽에서 안성이라는 곳을 정해와서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엇갈려요. 사업 기간도 윤미향 당선인은 사업 집행 한정 기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집행을 하려다가 애쓰다가 안성까지 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열매 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2017년까지만 하면 되는 사업, 굉장히 기간이 느슨했잖아요.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사랑의 열매 쪽에서 가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의연? 예.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계속해서 지금 그때마다 말을 바꾸면서 어허.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랑의 열매의 기능을 보면 사랑의 열매가 굳이 이 정의연에다 대고 안성을 정해서 여기다 쉼터를 마련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콕 집어서 제안할 리가 당연합니다. 없다. 그리고 예. 사랑의 열매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이 10억을 기부하겠다 하니까 그것을 전달하면서 과연 정의연이 자신들의 목적 사업에 맞게 그 운영을 하는지 예. 또 회계는 얼마나 투명한지 이거 하는 데가 사랑의 열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 급하니까 감독. 예. 사랑의 열매가 먼저 이렇게 경기도로 해야 정하라 되겠다. 그랬다 이러는데요. 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정의연에서 그 할머니들을 위한 거주지가 필요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도 아마 요청을 했고요. 또 그 비슷한 시점에 명성교회에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명성교회가 교회에서 14억을 들여서 마포에 거주지를 정했죠.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2012년에 할머니들 세 분이 입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주가 된 다음에 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도 10억 기금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 그렇습니다. 13년 요 예. 무렵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마포에서 가까운 지역보다 가장 멀고 가장 비싼 지역으로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가 결정을 해서 갔으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포의 집값이 비싸서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 하하. 변명이 자꾸 의혹에 의혹을 낳으면서 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도 끌어들여야 되고 사랑의 열매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니 사랑의 열매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당신들이 말씀을 안성에다 드렸습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최대한 유연하게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심지어는 사업도 2017년까지만 하면 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영향이나 압력을 끼친 적이 없어 이러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안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그러면 말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기자, 이번에 이 정대협, 정의연 내용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머니조차도 쉼터라는 것을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쉼터라는 장소의 취지를 보더라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피해 할머니들조차도 몰랐다는 건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안성의 쉼터, 신문 보고 놀랐다. 나는 그런 것을 지은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병원에 있다. 사람 만나기도 힘든 상태다라고 하면서 윤미향 당선인 사퇴 왜 안 되나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17일반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풀이하지만은 속을 맞춰 쏘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약을 몇 가지 먹은지 압니까? 안 쓰러지려고. 내가 쓰러지면 남은 억울하지 누가 합니까? 이런 억울하고 우람도 누가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더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가 아닌 윤미향 당선인을 위한 윤미향 쉼터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냈던데 최진 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말이죠. 건드리면 되게 아픈 상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아시다시피 예. 광주의 이제 5.18 문제고 제주도의 4.3 문제 예. 그리고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가장 불쌍한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할머니들을 이용을 해서 재테크를 했다라는 아하.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국민들이 것이죠. 보수나 재무나 다 떠나서 지금 관심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너무 상식과는 어긋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쉼터, 집을 사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싸고 좋은 곳에 사는 건데 지금 윤향민 같은 경우는 비싸고 나쁜 곳에서 지금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게 지금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예. 거짓말 하게 되면 자꾸 반복하게 되고 계속 스텝이 그게 꼬인다. 논란을 키우게 예. 된다. 또 하나는 거짓말,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그게 밝혀질 경우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예. 바로 지금 거짓말이었던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요. 예. 아마 국민들이 더 화만 불러일으키고 의혹만 더 아마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 좀 포괄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예. 상당히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새롭게 또 드러난 사실은 이 위안부 쉼터 조성 비용이 현대중공업이 사랑의 열매 쪽에 이제 10억 원을 지정 기탁을 했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당시 윤미향 대표가 있던 정대협 쪽에 그 10억 원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사랑의 열매 쪽에서 그 쉼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무슨 등급을 받았다고요? 일단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간 평가를 한 거예요. 쉼터를 잘 활용하고 있나 안 하나. 약수가 그런데 회계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인 F등급을 맞았고요. 사업평가에서는 C등급 중간 점수를 맞았는데요. 공동모금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나 영수증,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등이 미비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단체가 이런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받는 건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예. 저것이 시사하는 것은 조평론가. 저 회계평가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었을 텐데, 회계평가를 F를 받았다? 모금회 쪽에서도 F등급을 받는 건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쉼터에 대한 돈과 관련된 운영이 어찌 운영됐길래 F를 받았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서도 학생이 F를 받아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연필만 굴려도 예. 뭐 CD는 나올 건데 F를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최초에는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위안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뭐 30년 동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또 실제로 성금을 보낸 분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정치 공세를 해서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정치권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였는데 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단순 회계 실수 사건 최초의 정치권에서는 야 이게 잘했지만 다 잘했지만 회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단순한 같다. 회계 오류. 예, 뭐 이런 그래서 정도?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처음에 그렇게가 또 마무리될 줄 알고 만약 윤미향 당선자가 여기 사퇴하고 물러났으면 거기서 마무리됐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버티는 바람에 이게 이제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네. 이제 갈수록 이 본인이 한마디 해명하고 그 정치권 현 여당 관계자들이 또 한마디씩 거들면서 어떻게 돼가냐면 총체적 비리 의혹 사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지지해주고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야당이나 보수권이나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역풍을 맞았을 건데 국민들 눈으로 보더라도 예. 이거는 뭐 비상식적인 게 너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총체적 문제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투잡을 섞는 사건으로 가고 있고 사건이 진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원. 저는 예. 그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쉼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성 쉼터 운영에 대한 회계 평가를 그 사랑의 열매가 F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정의연에 요구한 게 당신들 1억 3천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이거 영수증 내놔봐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영수증 안 내놓고 어허. 그냥 이거 공동모금회가 이거 운영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윤미향 쪽에서 그래, 그렇습니다. 운영 포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연 쪽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이 자료, 그러니까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 자료 1억 3천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했더니 운영 포기하겠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거면 시세보다 그 2배가 넘게 그렇게 집을 비싸게 살 리도 없거니와 이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운영 포기 의사는 바로 그 증빙 서류 내놔라 하니까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고 조금 전에 조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회계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여당의 인사들이 뭐라 그러세요? 전부 친일 토차 왜구가 지금 준동을 한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이고 우리가 다 친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깊어지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서 윤미향을 두둔했던 그 정치인들 지금 뭐라 그러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 남아있죠. 자, 이 쉼터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에서 당선이 된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에게 이 안성 쉼터, 그 쉼터를 중개한 사람입니다. 이규민 지금 민주당 당선인이 당시에는 안성신문 대표였죠. 근데 그 쉼터는 실제로 또 이 이규민 당선인과 아주 각별한 관계였던 김모 씨라고. 이규민 당선인은 안성신문 대표였고 그 건축업자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다 해먹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이죠. 자, 윤미향 당선인이 총선을 석 달 앞둔 지난 1월 이규민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이규민 후보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안성 지역에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안성 지역의 우리 할머니들의 소식을,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안성신문 대표로 있을 때 이규민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남자라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 또 뿐만 아니라 제가 30여 년 동안 걸어왔던 외로운 투쟁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이 투쟁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이규민 당선인이 그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죠. 경기 안성의 민주당 당선인이고요.
2017년 10월에 그 위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김제동 씨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겠다고 이규민 상임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위원들이 아이고 무슨 김제동 씨를 초청해서 특강을 합니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민 당신 상임대표가 김제동 씨 초청 특강을 강행합니다. 김제동 씨가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했대요. 근데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강연료를 조달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연료 1,5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저 건립추진위원회의 그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온 돈으로 충당이 됐고, 그럼 800이 비잖아요? 이 800만 원, 김제동 씨 출연료를 위해서 이 나머지 800만 원은 이규민 당시 상임대표가 특별 기부금 형식으로 또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메꿔요. 1,500이 김제동 씨에게 갔습니다. 김제동 씨는 강연 제목이 그때 안성 역사에 대한 특강이었답니다. 김제동 씨와 안성 역사 특강과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최진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이 대목에서 김제동 씨 이름 석자가 또 등장을 예. 해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김제동 씨가 고액의 광은료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논란에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시끄러웠었죠. 지금 예. 1,500만 원인데 시민단체가 의미 있는 강연을 하는데 무려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불렀다, 초청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국민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돈도 단체에 준 게 아니라 또 걷었다라는 부분이 또 국민들하고는 좀 그 정세가 거리가 없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그 윤미향 씨도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또 이규민 씨도 또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예비국회의원이죠. 예. 그래서 김제동 씨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정치적 성향이 많은 분인데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 하루빨리 이런 부분 좀 클리어하게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린 궁금한 게 앞으로 회계가 자꾸 문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민단체에. 예. 그런데 회계 F학점을 받았으면 왜 F학점을 받았는지 F평가를 받았는지 그 내력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력에 따른 뭔가 제재 조치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그런 회계의 어떤 부정이나 의혹들이 근절이 되거나 사라졌을 텐데 예, 예. 그런 부분이 적다가 남아가니까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크게 문제가 확산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애당초 회계 같은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허점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네, 정의연. 김제동 씨가 보통 강연을 나가면 1,5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래서 김제동 씨 강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당신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운하면서 왜 강연료 받는 걸 갖고 그래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제동 씨가 1,5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규민이란 당선자가 당시에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 상임대표예요.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김제동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주겠다 하니 그 위원들이 이건 좀 반대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지금 할머니들을 기리는 소녀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참고로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겨울에 방이 완전히 얼음장 같아가지고 그렇게 떨고 계시는데 독지가가 뭐 온돌 매트인가? 온수 매트. 온수 예. 매트를 그 선물해 드려가지고 그게 미담 사례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 김제동 씨 그 초청 강연에 강연료 주려고 800만 원은 특별 기부하고 또 700만 원은 아마 내부의 어떤 회계로 맞습니다. 준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할머니들 위해서 소녀상 만들겠다면서 1,500만 원을 개그맨 초청 강연료에 쓰는데 할머니들은 지금 그러고 사니까 할머니들이 그럼 우리를 완전히 앞세워서 앵벌이 시키면서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용당했다 속았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느 할머니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뭐 치가 떨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요. 자,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죠. 정대효. 당시 대표는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대협, 정의연의 뜻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합니다. 쌈짓돈을 기부하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금. 그런데 김 기자, 이 기부금이 어딘가 증발된 의혹이 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돈 지출과 관련해서 불투명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윤미향 당선인은 기부금이나 할머님들 장례 비용까지 본인의 계좌로,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장례비에 보태라고 조의금을 보내주시고 또 장례비 모금 계좌에 성금을 보내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2억이 넘었습니다. 놀랬죠? 2억 이상이 모였고 1억이 넘는 장례비를 다 치르고 남는 성금은 평화, 통일, 인권, 노동, 여성 5개 분야의 11개 단체에 각각 200만 원씩 설날 연휴를 앞두고 다 보냈어요. 돈을 어디 보냈다라고 하는데 뭔가 지출 처리에 불투명한 게 정의연뿐만 아니라 그 전신인 정대협 시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공시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지난 5년간 정대협이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어떤 쓰고 남긴 돈이라고 표시한 게 그동안 이제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2억 6천여만 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5년에 정대협이 쓰고 실제 남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남았다고 공시한 금액이 7,501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액이 3천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죠. 예. 지난해를 예를 들면 정대협이 실제 남긴 금액이 2억 원 가량이 되는데 공시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 사라진 돈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5년간 실제 공시자료에서 사라진 돈을 합쳐보니까 2억 6천여만 원이 증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게 틀려서 될까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쓰고 실제 남긴 금액과 정대협이 쓰고 남은 돈이라고 공시한 금액과 이게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해마다 지금 뭉칫돈이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무려 그 금액이 2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다 기부한 돈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률 회계사. 매년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는 걸 보면 누군가 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횡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대협 모든 회계장부 공개하시오. 이한상 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대협에 공시된 재무제표만으로는 입출금과 대차 대조표 계정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회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조대원 평론가, 이 뭉칫돈이 해마다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픈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참 충격적이고요. 예. 2억 이상의 장례비를 모았는데 쓰고 난 뒤에 남은 돈을 자기들 여기 5개 분야 11개 단체에 기부했다는데 적어도 그 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불편하는 게 우리를 이용해서 돈벌이했다 할 정도로 그분들 삶이 지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간. 이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셨다면 이 단체에서 이런 불만이, 이 단체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 건데 예. 적어도 이런 남은 돈은 그 가족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남아있는 할머니들한테 나눠드렸어야지 예.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평화, 통일, 인권, 노동, 여성 이런 데다가 단체를 보낸지 저는 의구심이고 이게 이 비유를 들자면 예. 과거에 우리가 금강산 댐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서울까지 다 잠긴다 해가지고 정말 코 묻은 돈 학생들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까지 돈 보내가 나라 살리겠다고 보냈는데 이게 안보팔이 장사한 거 아닙니까? 아이쿠야. 예, 그거를 이 진보 쪽에 있는 지금 현 여당 실세들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야당 그 당시 야당 때 공격하고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데 예. 지금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느냐. 참 그런 거고 정치권이 그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그 지저분한 정치권도 선거를 해보면 예. 내 돈 하나도 내 마음대로 넣고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를 치르면 통장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그 두 통장을 통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이걸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총체적으로 이 단체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 시절, 정의연 이사장 시절에 이 기부금 같은 거를 받을 때 개인 계좌로 받아서 이거 뭔가 또 석연치 않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죠. 자, 김 기자.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서 또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베트남에 정수 시스템을 좀 해주는 후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 또한 윤미향 전 당선인의 어떤 개인 계좌로 받아서 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내역도, 지출 내역도 불투명한데요. 당시에 윤미향 당선인이 베트남 주민들을 위한 정수 시스템을 만들기로 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이 사용 내역을 지난 2015년 12월에 본인의 SNS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측에 1,200만 원 정도를 전달했다라고 이제 모금 사용 내역을 밝히는데 당시 모금액 총액 모인 게 1,7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1,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만큼 나머지 557만 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것 또한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화면 좀 이거 말고요. 그 할머니들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자, 당시에요. 저 베트남 우물 사업, 그러니까 정수 시스템을 베트남에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거 좀, 홀드. 자, 저기 모금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돈을 보탰어요. 김복동 할머니 보세요. 100만 원.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가 20만 원을 더하죠.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가 120만 원을 보탠 것이고, 길원옥 할머니가 또 20만 원을 보탭니다. 할머니들의 기부금까지도 포함된 돈이었는데 557만 원이 지금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 갔느냐? 이런 의혹인 것이고요. 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해 이거 언제 영상입니까 혹시? 언제적 2018년입니까? 그러면 재작년이었겠군요. 윤미향 당선인의 목소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적 인권 이슈로 이끌어온 평화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님. 전쟁 없는 세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기에 이 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어제는 대신으로 받았어요. 근데 울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새로운 또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포들이 할머니 미국 체류비를 상당 부분 다 부담했다 이런 것인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수차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들을 제가 모시고 미국 가는 거니까 우리 기부 좀 해주세요 하면서 당시에도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 활동가들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할머니들 경비 말이죠. 현지 교포들이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받은 저 돈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이죠. 실제로 그 화면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것이 할머니들 모시고 미국을 간다고 하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자 국민은행 윤미향 계좌번호 끝자리 보이죠? 784. 이렇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현지에서는 상당 부분 교포들이 다 할머니들 체류비를 댔다. 우리 최진 원장은 글쎄요. 이게 뭐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돈이 뭉칫돈이 증발된 것도 그렇지만 정말 궁금한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단체인데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베트남 우물 사업이 무엇이요? 베트남 주민들의 뭐 정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주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일정한 틀림없이 제한된 규정이 있을 텐데 참 이게 너무 허술하게 저는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까지 먼 곳이죠. 참 먼 곳이죠. 예. 힘들게 아마 고령에 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돈들이 이중으로 또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들이 참 저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날 것 같다. 예. 그리고 본인 어떻게든 또 30년 동안 사실 봉사해온 건 인정합니다. 사실 윤미향 씨가.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지금 7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많은 혜택을 받고 했지만 그 과정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허점들,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예. 참으로 좀
안타깝다. 그동안 쌓아왔던 힘들게 공들한테 희생, 봉사 이런 부분들이 예. 일본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연. 예. 30년 봉사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30년 동안 그 윤미향이라는 인물이 그 안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와서 지금 우리가 그 목격해야 되는 이러한 그 부작용들이 생긴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의연의 원래 이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인데 예. 지금 보면 다양한 활동 최 교수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게 과연 목적 사업에 맞는 건가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또 장내에서도 상조회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는 들어간 비용만 받았고 나머지는 도로 뭐 기부했다라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한번 다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재미교포도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다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듣고 이러기보다는 일체의 모든 자료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시를 된다? 해서 빨리 수사든 조사든 받고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평론가. 예. 예, 여기 그 현지에서 미국 교포들이 대부분 경비를 부담했다는 부분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예. 제가 방송에 나온다니까 이런 그 시민단체들의 편법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제보한 분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해외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참가자들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사업비를 그 참가자들의 예를 들면 비행 항공료, 체제비, 숙식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봉사활동하도록 돈이 주어지는데 예. 실제로 가서 이제 사람들 보고 좋은 일 하니까 당신들도 기부금을 좀 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까지 해외에 나왔으니 좋은 일을 하니 기부금을 좀 내라 그러면 아니 뭐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왔고 사실 왔으니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 돈을 또 내요. 수십만 원, 뭐 100만 내기도 하고. 예.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바로 이제 대표한테 전달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번에 어떠냐면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올 때 양주 같은 것 좀 면세 좀 사서 예. 한 병씩 쭉 참가자들 나눠주면서 이 양주나 선물을 갖고 와서 그다음 이 사업비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들한테 예.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다시 선물을 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돈 이런 돈은 직접 관계자들한테 주면 다 쌈짓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의 뭐 이런저런 의혹은 뭐 지금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뭔가 미신쩍고 뭔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단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뭔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전에는 집 팔아서라고 얘기했다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랬더니 오후에는 적금을 깼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요.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를 경매로 삽니다. 2억 2천인가에 사요. 경매라는 방식도 좀 특이하지만 그 2억 2천을 윤미향 당선인이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삽니다. 논란이 당장 불거진 거예요. 그 현금 어디서 난 겁니까? 이런 것이죠. 자, 윤미향 당선인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저희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 그런 부분에 문제 상황입니다. 없다. 자, 이런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은 아니요, 그 경매로 그 2억 2천 현금으로 샀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산 건데요. 이렇게 해명한 거 금방 들으셨죠? 근데 김 기자, 뭐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집을 판 돈으로 그 돈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해명했지만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조달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집을 판 시점은 경매 후에 10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않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자 어제 오후에 다시 이제 해명이 바뀝니다. 집한돈이 아니라 적금과 예금을 해지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돈도 빌렸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그 아파트 산 이 현금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새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고 또 전에 살던 집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분이 현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여유 있게 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거나 이런 일 없이도 충분히 이제 그 부동산 대금을 다 납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돈들이 다른 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하루 8시간 만에 저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집한돈, 오후에는 적금을 깼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자꾸 해명이 어제 하루 동안에 8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미향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그 모금을 다 개인 계좌로 했다. 이런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모집 활동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인 예금과 가족 등으로 수원에 있는 경매 아파트 2억 2천에 현금으로 샀다는 그 윤미향 해명이 왠지 후원금을 헐어서 경매 대금으로 썼다는 자백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상상일까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어요? 정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저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 있는 게 물론 아닌가라는 곽상도 생각도 의원의 들어요. 주장일 그런데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미향 당선자가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 기자 말씀했듯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상한데 그리고 보면은 그 집을 팔아서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아직 그대로 팔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으로 그렇게 해갖고 새로운 또 주택을 구매했다 하니까 만약에 아까도 제가 반복하는데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제시하면 돼요. 제시하면. 그러면 이렇게 굳이 우리가 의혹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아침에는 집 팔아서 샀다 그러고 저녁에는 적금 깨서 샀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 이거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의구심이죠. 예. 자, 최진 원장. 윤미향 당선자가 해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집 근저당도 없었다. 집한돈이 아니라 적금 깬 돈이다. 그런데 뭔가 많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예.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많은 재테크라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거나 안에 좀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들, 이게 그 할머니들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내부 제보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통합당을 하고 검찰로도 경찰로도 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멈추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집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그 부동산 등기부인가? 띄워보면 다 나오는 거지. 무슨 할머니가 내부 정보 제시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의 그 수원 경매 아파트 2억 2천 현금 조달과 관련된 논란에 이어서 윤미향 당선인의 수상한 주택 갈아타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저와 함께 이 그래픽을 한번 주목해 주시죠. 윤미향 당선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M빌라, 그냥 M빌라라고 얘기해요. 빌라를 한 채 소유한 채 H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보유가 됐던 거예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2002년에 저 두 동시 보유 중에 M빌라를 팔아요. 매각합니다. 그럼 H아파트가 남았겠죠? 2012년 4월에 H아파트를 유지한 채 또 G아파트, 조금 전에 그 수원 경매 그 아파트입니다. 그걸 경매로 2억 2천에 구입을 해요. 그러다가 2013년 1월에 저 H아파트를 또 팔아요. 매각합니다. 그래서 G아파트만 현재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윤미향 당선인은 저 수원 경매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1999년부터 쭉 2013년 1월까지 주택 갈아타기의 과정이 그래픽에 그대로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수시로 저렇게 사면서 은행 담보대출을 윤미향 당선인이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현금 조달력을 가진 사람이다. 윤미향 당선인의 저 어마어마한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조대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면서도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맞물려 간다 그러잖아요. 예. 한 가지가 터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야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이게 맞물려 간다는 게 뭐 후원금,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또 집을 살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 대출을 받지 대출을 않은 받지 상태. 않고. 예. 그래서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죠. 예, 또 경매를 한다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경매라는 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물건으로 나오면 예. 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잡는데 이 경매 물건을 잡으려면 이제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 돈 2억 6천에 낙찰 받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어디 났냐고 이제 추궁을 받으니 내가 원래 살던 집 팔아가지고 내가 이 돈 조달해가 샀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루도 못 가가지고 밝혀진 게 그 당시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고요. 예 그러니까 2억 6천을 온전히 자기 현금 동원해가 샀다는 건데 대출도 안 받았고 그러면 예. 이제 뭐 예금도 흘고 가족 돈으로 충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있었던 후원금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하고 다 이 맞물린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 상상의 날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 나쁘게 말하면 의혹이 거짓말에 대한 의심이 점점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려면 본인이 모든 걸 진실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보다 빨리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서 스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예, 정현? 예. 참고로 짧게. 예. 지금 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적시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의혹만 가지고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92년에 윤미향 당선자가 아마 정대협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사실 정대협이 시민단체니까 그리고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심지어는 논문에 쓴 사람도 있는데 예. 그리고 남편이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재판 재심 신청을 해갖고 보상금인지를 받은 시점은 2018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딸이 그래서 그걸로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예. 왜냐하면 그 확인 딸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네. 예. 딸이 2016년에 예.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상금으로 UCLA 대학원에 들어가서 장학금 받았다는 것이 예. 2017년부터라고 윤미향 당선자는 얘기했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로 나온 돈은 2018년에 나와서 이것도 김경률 참여연대 전 간사가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지금 나서 아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이 1992년 이래로 윤미향 당선자가 정대협에 이어서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30년간의 그 활동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요때 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 두 채를 유지하면서 현금으로 계속 사고 경매도 사고 뭐 그랬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신미자 할머니 얘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미자 할머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신미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신미자 할머니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면 신미자 할머니가 등장했을까? 자, 김 기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서운해하는 마음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미자 할머니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았다. 배를 그래서 불려온 악당들이다. 이렇게 맹비난한 바 있는데요. 또 심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 중에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미향, 위안부 이름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후원금이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온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용수 할머님이 주장하신 얘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산에 가면은요, 기억의 터라고 있습니다. 기억의 터. 이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김 기자가 설명한 어떻게 보면 정대협을 향해서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던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은 저 비석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제가 보니까요, 일본 최고 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저 비석에 신미자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정대협 쪽에서 의도적으로 정대협을 비난한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새기지 않은 거라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인데요. 우리 조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게 할머니들이 평생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을 당하며 사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여생 마지막 남은 몇 년의 삶 가운데서도 앵벌이, 뭐 예를 들면 배를 불려온 악당, 이름 봐라, 이런 그 험한 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참 보니까 그 정대협이라는 단체, 이제 정의역까지 연결되지만 이 단체들이 자신들을 이용해서 도와준다고 바깥에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자신들의 삶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춥고 배가 고프고 또 고통스럽고 이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제가 뭐 뒷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나무라고 뭐 알력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단체를 옹호하는 분들이나 이쪽 단체에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우리가 많지만 좀 참고 있다. 예. 뭐 다 밝히면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야, 이 할머니들의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흔히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할머니마저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 정쟁의 대상,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여기에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저기에다가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면 저는 좀 심한 말로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신미자 할머니가 정대협에 쓴소리를 쏟아내서 의도적으로 저 비석에 신미자 이름 석자를 새기지 않았다. 뭐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그런 것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뭐 좀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이 논란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어떤 친일 세력의 어떤 공세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와 윤미향 당선인 간의 이간질을 멈추고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이 부당한 공세, 이 부분에는 저는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일적 공세라고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에서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이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어제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낙연 위원장과.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일각의 제명조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선긋기에 나섰어요. 이해찬 대표는. 이낙연과 이해찬 두 사람,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 두 사람의 메시지의 톤이 좀 다릅니다. 우리 최진 원장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미향 문제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판이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거를 윤미향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안부 대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각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개인의 문제로 본다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 개인이 해명하고 개인이 또 반박을 하게 되고 혼자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사적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아프게 예민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고 정리해야 그래서 된다? 민주당이 빨리 나서 자체적으로 윤미향 의원을 불러서 예. 과연 회계 어디까지 문제이고 빨리 자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징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혹은 당선자의 신분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예. 빨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예. 지금처럼 유미향 혼자 대응하게 할 경우는요 상당히 나중에는 크게 불불이 붙어서 아주 그 힘든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민주당이 빨리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내일 정치데스크 시간에 아마도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윤미향 당선인이요. 지금까지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을 개인 고발한 것까지 합해서 총 10건의 지금 고발을 당했답니다. 굉장히 많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김 기자, 검찰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관련도 그렇고 쉼터 문제도 그렇고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게,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용하던 SNS, 블로그 등등이 차단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많은 내용들,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커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하루빨리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블로그입니까? 예, 이게 블로그죠? 예.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접근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로그인 하시면 권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트위터 한번 볼게요. 트위터 클릭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트윗은 비공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검찰은 지금 직접 수사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조만간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서초동 일대의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검찰 수사의 향후 속도, 방향, 내용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정의연, 정대협, 윤미향 당선인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군대 얘기 좀 해볼게요. 나사가 빠진 걸까요? 민가의 포가 펑 하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4일에 파주의 모 육군부대에서 박격포 발사 시험을 하다가요, 그 목표 지점에서 1km나 떨어진 다른 곳에 모르고, 잘못, 실수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경기 파주 모 부대의 박격포 훈련 중에 목표 지점은 원래 2.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km를 더 벗어난 야산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정말 사람이 있는 곳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오늘 군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해당 부대의 상급 부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사고인데요. 지켜야 되는 절차와 매뉴얼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이게 가능했을 일일까 싶은데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박격포를 펑 쐈어요. 목표 지점은 2.2km, 저 노란색 목표 지점에 딱 낙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포가 1km를 더 날아갔습니다. 야산에 펑 떨어졌습니다. 목표 지점과 저 야산과의 거리는 1km. 1km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km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목표 지점을 한참 어긋난 거예요. 다행히 저 야산이 산림청에서 소유한 야산이었고
당시에 사람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대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 야산이 민가가 있었던 어느 마을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자고요. 아찔하죠.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A 군 관계자.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대형 사고로 직결되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 전문가는 아니요. 오차가 커봐야 좀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오차 커봐야 몇백 미터입니다. 1km 오차가 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리. 우리 조대원 평론가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예, 뭐 4.2인치 포는 사실은 보병에서 운영하는 화기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병과가 육군인데 육군 안에서 보병이 운영하고 이제 저는 이제 포병장교 출신인데 포병장교는 105mm 이상 이 되는 포를 운영하는 게 155mm, 105mm 이런 게 이제 포병인데 사실은 이제 이 키로수가 지금 이게 최대 사거리가 5.5km고 4.2인치 박격포가 현재 타겟까지 1km 이상 2.2km 떨어진 곳에 목표가 있고 1km 이상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이제 포라는 게 편각, 사각. 편각은 좌우로 포를 움직이는 거고 사각은 고도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포를 쏘는 건데 이걸 편각, 사각으로 맞추는데 단순히 편사각 오차라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한번 찾아보니 이게 이제 장약을 잘못했다. 장약이 뭐냐면 화약이에요, 화약. 화약. 포병 같은 경우에 장약 1호부터 9호까지 이래 있으면 장약 1호는 제일 이제 가까이 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화약이 주머니처럼 달려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그럼 장약 1호만 쏠 것 같으면 나머지 떼고 하나만 넣고 장약 5호면 나머지 4개를 떼고 이제 5개를 쏘는데 이 장약은 가장 포사격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는 간부들이 확인을 하는데 이 간부들까지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놓쳤다는 게 이 군기가 빠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 이게요. 실전용 포탄이었다는 거죠. 연습용 포탄도 아니고 실전용 포탄이었답니다. 살상 반경이 무려 40m에 달하는 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을 한참 어긋나서 1km 떨어진 야산에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 의원은 또 안보 전문가신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이 GP에서의 그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스스로가 우발이니 뭐 그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그냥 우발로 치부해버리고 지금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1km 떨어져서 낙하를 했다 그러니까는 절차와 매뉴얼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공보과장의 설명입니다. 아까 군기가 빠졌다 그러시는데요. 군기 빠질 수밖에 더 있어요.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적어도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상대가 누구냐가 명확해야 되는데 주적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GP에 떨어진 것도 우발인데 뭐 1km 좀 떨어지면 이거는 절차 매뉴얼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군기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요. 이런 군도 일종의 정치군인이에요. 자, 최진 원장. 그 장군 신급하면요. 대통령이 3정도라는 칼을 주고 리본을 그거 뭐 행사하죠.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전념을 염려한 거냐 아니면 군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군의 기강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장군이 뭐 술판을 입안에 뭐 버리고 아까 뭐 불발탄에 나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아무튼 이건 박격포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 문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세게 강하게 전방위로 한번 군 자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보 불안감으로 자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군의 훈련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그나마 하고 있는 훈련도 이렇게 막 오발 사고가 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5시 38분 50초가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의 순간 포착으로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시죠. 화려한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물이 보이시죠? 북한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입니다.
백화점에 풍족하게 놓여있는 상품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호화스러운 내부, 음식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대형 도서관에 갖춰진 교육용 시설 등을 유튜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겨서 먹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데 이거는 조금 매운맛이 나고 이거는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여행 장소나 맛집을 소개하는 여느 유튜버들처럼 이 사람들도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이 영상 촬영 중에 꼭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And this is a really special, really historical place. About 50 years ago, exactly this day, the great leader Kim Jong-il personally visited this place. He planted rice with farmers. 이 식당은 평양하는 차관교장 김정은 동지께서 이민의 방산인으로 국정서 터전을 잡아주시고 gave all of us what to do and how to do all through this year. 그러니까 방문하는 곳마다 김정은 일가와의 연관성을 들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잠적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에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등장하니까 일부 언론은 이 공장이 우라늄의 주출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유튜버는 해당 공장을 또 직접 찾아가서 곡물 생산 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일각의 보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The Suncheon Phosphatic Fertilizer Factory was completed.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un personally took part in the completion ceremony and cut the tape. Then what makes this event so special? The state is encouraging the agriculture sector to produce more rice. The stat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project since its accomplishment could bring a big boost in grain output. 이 유튜브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정치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의 취향이 반영된 새로운 선전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태연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서는 이 남성. 이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문형욱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고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문형욱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은 문형욱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극하게 쳐야 되는 녀석입니다. 진작에 잡혔으면 피해자도 없었고 박사도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 다 없었어요. 진작에 5년 전부터 잡지. 문형욱은 사과를 하면서도요.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니까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형욱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계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이거 계속 바꿔야 되나? 정확하게는 3건, 3건 정도였습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 유포로 얻은 수익은 상품권 90만 원이 전부이며 조주빈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엉뚱한 사람을 언급하는 이른바 물타기 화법으로 준비해온 말만 늘어놓던 조주빈과는 다르게 문형욱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표정에서는 좀처럼 반성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 검은색 차가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쓴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요.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가는데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오늘 오전 항의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발간한 외교 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해마다 그랬듯이 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요? 이에 우리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